사실 그 영역들이 사실 다 테슬라하고 겹쳐 있어요. 테슬라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코스모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더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로봇을 발표하면 다른 기업들이 빨리 자기네들도 출시를 해야 되니까 코스모스를 더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로봇과 AV 시장에서 경쟁자다. 하지만 밑단에서 보면은 최종적인 위너는 젠슨왕 다음 세대에 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젠슨왕이 이번에 CES 연설에 참여를 또 했잖아요. 네. 19년도 이후에 CES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동안 자체적인 컨퍼런스였던 이 GTC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GTC가 아니라 CES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건 다 전략적이죠. 젠슨왕이 왜 GTC를 선택하지 않고 CES를 선택했는가. 네. 그 CES는 사실은 이제 세계 뭐 가전 박람회 아니면 뭐 첨단 기술의 뭐 시연장 네. 뭐 이런 의미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테크 기업들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젠슨왕이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젠슨왕이 발표한 내용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젠슨왕이 이번에 블랙웰이나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나 루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 그 왜 이 얘기를 안 했냐? 뭐 결함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그 실망감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발표를 보면서 야 이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로봇 플랫폼인 코스모스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를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코스모스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AI 다음에는 엔비디아가 갈 곳은 이제 로봇이다. 그다음에 AV다. 이제 이 로봇과 AV를 그 만들어내는 지금 그 업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실 가장 앞서가는 업체는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사실 로봇이라면 로봇 칩부터 해서 뭐 이제 마지막 최종 완성까지 테슬라는 자기가 혼자 A부터 Z까지 다 해요. 그렇죠. 예, 어디하고 뭐 협력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다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고 다른 업체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들이 로봇을 개발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껍데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럼 이 로봇을 이제 움직이고 얘를 이제 뭐 이제 트레이닝하고 추론하고 이제 학습 뭐 인지 능력까지 갖게 만드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그 로봇을 훈련시키는 그다음에 그 로봇을 이제 완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봇 플랫폼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압도적인 성능의 GPU로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코스모스를 이제 출시를 함으로써 이제 그 CES에 온 모든 로봇 관련 기업들한테 당신들은 우리의 고객들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투자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 블랙웰이나 이제 루빈이나 아니면 그 루빈 다음 세대도 뭐 이야기해 주길 바랬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GTC에 더 맞는 게 아닌가. 뭐 자사의 뭐 어떤 그런 발표회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많은 그 고객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팔아먹을 이제 물건을 내놓은 거죠.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은 이제 다 자기가 알아서 만드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필요 없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기업들은 이제 AV나 로봇을 하는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그 코스모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고성능의 이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번 CES가 굉장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말씀해 주신 이 코스모 플랫폼이 앞으로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AI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발표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이런 물리적인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좀 커지게 될까요?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봇이 예를 들면 우리야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드는 것이 네.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로봇한테는 이 컵을 정확하게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렇게 드는 것 자체가 이 현실 세계, 이 물리적 세계, 뭐 젠슨은 피지컬 AI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물리적 세계를 이제 로봇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봇은 수많은 이제 물리적인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학습된 그런 것들. 근데 일일이 그거를 하나의 로봇이 그것을 학습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미 코스모스에 다 그 이제 시뮬레이션의 훈련 그 자료들이 다 이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한테 그거를 이식을 하면 로봇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제 그 물리적 세계를 그 훈련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번 코스모스의 발표는 이제 앞으로 로봇들이 이제 네네.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시점을 굉장히 앞당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기업들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제 테슬라도 코스모스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로봇이 나오는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재미있는 건데 요번 코스모스의 발표로 해서 사실 이제 그 코스모스가 이제 로봇도 훈련시키고 AV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영역들이 사실 다 테슬라하고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코스모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더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로봇을 발표하면 다른 기업들이 빨리 자기네들도 출시를 해야 되니까 코스모스를 더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서로한테 윈윈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로봇과 AV 시장에서 경쟁자다.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밑단에서 보면은 서로 돈을 벌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는 전망은 최종적인 위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다. 사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모든 단계를 스스로 좀 해결을 해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론 머스크가 성격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친한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젠슨왕하고 매우 친해요. 그런가요? 네, 여기 책에 제가 그 참 재밌는 요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참 많이 썼어요. 거의 한 챕터를 할애를 해서 일론 머스크와 젠슨왕이 얼마나 서로 친한 관계인가. 그리고 서로 존경은 아닌데요. 존중하는 관계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간 단계인데 그거를 앞 단계부터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네, 그거를 서로 가장 먼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단계 아주 초기 단계부터 서로 간에 계속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의 선구자로서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그 아마 지금 이번에 CES에서도 결국 최고 그 젠슨왕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최고의 기업은 테슬라라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테슬라가 최고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나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또 젠슨왕에 대해서 어떠냐? 좋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젠슨왕의 물건을 다른 사람 물건을 사는 건 매우 아까워해요.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메타의 저커버그죠. 그러니까 둘이 뭐 맨날 싸우려 그러잖아요. 서로 상대방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테슬라 CEO는 엔비디아 물건은 칩은 물론 좋으니까 사겠지만 뭐 가차없이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발표도 젠슨왕이 굉장히 앞단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이미 많은 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하고 AV 플랫폼을 만든다. 그 일론 머스크한테 정보도 없이 그렇게 발표하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기분 나쁘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사람은 기분부터 확 나쁘겠죠. 뭐 그쵸. 이유를 불문하고 나서. 그런데
젠슨왕이 그 정도로 발표를 했다는 건 그러면서 그 프레젠테이션 앞단에서 테슬라가 역시 최고다라고 또 한 거는 앞단에서 이미 설명을 했겠죠. 일론 머스크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결국은 너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 먹는 거야. 아주 흔쾌하게 동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아무 데서도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젠슨왕을 많이 이제 좀 연구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젠슨왕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젠슨왕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연결을 해봤단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그러면은 젠슨왕의 관계는 뭐지? 일론 머스크와 젠슨왕의 관계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거기서 이 둘이서 결국은 같은 왜냐하면 둘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제일 앞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뻔한 거잖아요. 결국은. 하지만 둘이 이러면 싸우면은 서로 우리가 의의가 상할 수 있고 또 서로 뭐 다칠 수 있으니까 역할 분담을 이제 하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최종의 목표는 똑같지만 접근하는 길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뭐 서로를 이렇게 뭐 손상시킬 일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서로 물건을 지금 팔아주는 예,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단언하건대 최후의 승자는 엔비디아 테슬라가 될 거고 그 둘은 서로 친하게 지낼 거다.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좀 뒤에 그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이 실제로 식사도 자주 하는 관계예요. 둘의 대화가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 대화에 좀 참여를 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다가오는 2월 19일 머니네버슬립에서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머니네버슬립 ETF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ETF 투자 트렌드와 미국 고배당 ETF 투자 전략, 그리고 ETF를 활용한 절세기자 투자법까지 단 3시간 만에 딱 선착순 60명만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번에 또 이 프로젝트 디짓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소형 PC 정도 크기의 폼팩터에 이제 인공지능 슈퍼칩을 넣은 신제품인데 AI PC 시장으로 엔비디아가 진출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무서운 일이죠. 저는 당장에 그걸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아주 그 고성능 최적화된 그런 이제 성능의 PC를 내 손 안에 이렇게 넣고 이걸로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PC 시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모스는 이제 로봇과 AV 시장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PC 시장인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텔과 AMD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다. 저는 그냥 딱 그거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뭐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젠슨왕이 제일 싫어하는 기업이 인텔과 AMD예요. 경쟁 그 뿌리 깊은 그 역사가 있어요. 이 책에도 그들의 관계를 썼는데 젠슨왕이 사실은 이제 뭐 엔비디아라는 데가 진짜 이렇게 뭐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무려 창업이 93년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30년 이상 됐잖아요. 만으로 30년이 넘는 기업인데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데는 그래도 창업하고 금방 성공했잖아요. 비교적. 네네. 근데 엔비디아는 이 지금 성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중간에 망할 뻔한 적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죽이려고 한 기업이 어디냐. 제일 심한 데가 인텔이에요. 그래서 젠슨왕은 인텔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무조건 도망 다녔다. 인텔 그림자만 보면 도망갔다. 자기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텔에 대한. 그리고 그 인텔과 엔비디아를 톰과 제리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위치 아닌가요? 젠슨왕이. 젠슨왕이란 사람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젠슨왕은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엔비디아가 망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지금도 회사가 망할 거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는. 한 번도 해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젠슨왕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당신의 회사가 만약에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면
그냥 제가 영어 원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모래밖에 안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책에는 그걸 이제 순환을 해서 이제 뭐 순역을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르게 썼지만 원문에서의 그 제순왕의 표현은 당신의 머릿속에 모래밖에 없는 거다.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한 그 생존에 대한 절박한 본능이 있고요. 지금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6,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해고를 안 하고 데려간다는 건 얘네들은 다 내 동생들이야. 거의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을 지금 다 먹여 살리고 다 데려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은 잠잘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망하기 일보 직전에 회사였는데 그 엔비디아를 조금이라도 망하게 해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린 게 이제 인텔이었다. 그다음에 AMD도 물론 젠슨왕도 AMD에 잠깐 첫 직장이 AMD예요. 그렇긴 하지만 뭐 리사수가 뭐 사촌이고 하지만 AMD도 엄청나게 젠슨왕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들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엔비디아의 역사는 인텔과 그다음에 AMD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거대 기업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역사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젠슨왕이 인텔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날이 서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작년에 했던 말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엔비디아 칩이 아니고 그 라이벌 회사의 칩들 그건 어디냐면 인텔과 AM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라이벌 회사의 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거는 거저줘도 쓸 데가 없다. 이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아무리 자기 제품이 앞선다고 해도 남의 제품을 그건 거저줘도 쓰지도 않는다. 네, 쓸모가 없어요라고 대놓고서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요? 근데 뭐 젠슨왕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그 말 속에도 뿌리 깊은 인텔과 AMD에 대한 그 이때까지 박해받았던 그 서름과 이제 우리가 이제 너희들보다 이제 좀 낫게 됐어. 이제 그 자신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얘기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하고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인텔이나 AMD 또는 퀄컴 그런데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삼성에도 적용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게 또 국내에서 시각이죠. 삼성이 그럼 평소에 그럼 인비디아한테 잘해줬으면 저랬을까?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면 뭐 삼성에 대해서 나오는 멘트들이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또 브로드컴이 조금 엔비디아의 경쟁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브로드컴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거는 브로드컴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 칩이잖아요. 예, 그 주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좀 시장이 다르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성복 대 맞춤복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기성복이잖아요. 만들어 놓고 니네 사가 이런 거고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맞춤형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도 사실 이제 그 칩의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아마 100% 해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점점 어려운 칩들을 만드니까 기술적으로 네. 계속 그런 이슈들은 있을 거고 그 엔비디아가 공급을 그만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안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 브로드컴이나 마블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망하는데 제일 위험 요소는 AMD나 인텔이다. 맞아요. 이것도 많았거든요. 네네. 한동안. 그래서 요새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인텔은 그 몇 달 사이에 이미 망한 것 같고 느낌이. 그다음에 AMD도 지금 주가 엄청 떨어진 거는 아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쟁력 약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블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거는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발열 문제도 없고 생산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본다면 브로드컴도 지금처럼 올라오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의 대안이 이제 브로드컴이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성복 대 맞춤복이니까 시장이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점유율도 뭐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 엔비디아가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성장이 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치가. 그 부분에 도달한다고 하면 시장의 반응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지점에 도달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의 관심을 받지 못하겠죠. 뭐 지위나. 하지만은 젠슨 황은 그 다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도 이제 로봇 플랫폼 코스모스, 뭐 그다음에 프로젝트 디짓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이제 공개를 한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CES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이나 투자자들은 왜 블랙웰이나 왜 루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냐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엔비디아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셨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